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어차피 다 우리 거잖아요. 강남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들려온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30년간 대기업 임원으로 성공가도를 달리던 박정철은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목숨보다 아끼던 아들과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말이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50억 재산을 둘러싼 치밀한 음모, 재벌 2세 며느리의 이중성, 그리고 한 여성이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반격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절대 가족을 같은 눈으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에서 밝혀지는 며느리의 충격적인 정체는 이건 너무 빨리 말씀드리는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63평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박정철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이 집은 그가 30년간의 직장 생활로 일궈낸 성과였습니다. 정철아, 정말 대단해. 혼자서 여기까지 올라오다니. 20년 전 아내를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대기업 임원까지 올라간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성공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아들 도윤이가 의대를 졸업하고 대학병원 정형외과 과장이 된 것은 그의 인생 최고의 자랑거리였죠. 엄마, 미라 소개할게요. 3년 전 도윤이가 데려온 여자가 바로 송미라였습니다. 강남의 유명한 성형외과 원장의 딸이라는 소개를 받았을 때 정철은 마음속으로 무척 만족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송미라입니다. 3년 전 도윤이가 데려온 여자가 바로 송미라였습니다. 강남의 유명한 성형외과 원장의 딸이라는 소개를 받았을 때 정철은 마음속으로 무척 만족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송미라입니다. 첫 만남에서 미라는 완벽했습니다. 단정한 외모, 예의 바른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정철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듯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도윤 오빠가 아버님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혼자서 아들 키우며 임원까지 되셨다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때 정철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며느리가 자신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 장본인이라는 것을 말이죠. 2년 전 가을, 도윤과 미라의 결혼식은 강남 최고급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정철은 그날을 위해 자신의 적금까지 털어가며 최고의 예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곳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해주셔서. 미라의 감사 인사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계산된 연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부부는 정철이 마련해준 강남 아파트에 새 살림을 차렸습니다. 전세금 12억 원은 정철이 자신의 예금을 털어서 마련해준 것이었죠.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우리가 빨리 자립해서 아버지한테 갚을게요. 도윤의 말을 들으며 정철은 흐뭇해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기쁜 일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안부 전화를 하던 도윤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아, 요즘 바쁘니? 연락이 없어서 걱정됐어. 아버지. 미안해요. 병원 일이 너무 바빠서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다정함이 없었습니다. 뭔가 어색하고 의무적인 느낌이 들었죠. 그래도 가끔은 집에 와서 밥이라도 먹고 가지. 아버지가 외로워. 네, 알겠어요. 시간 되면 갈게요. 하지만 도윤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말이죠. 정철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뭔가 잘못했나? 아니면 며느리가 자신을 싫어하는 건 아닐까? 그해 겨울, 정철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터졌습니다. 회사 정기 건강검진에서 당뇨 합병증이 발견된 것입니다. 박정철님, 당뇨가 꽤 심각한 상태네요. 특히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즉시 입원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정철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런 진단을 받다니. 병원에서 도윤에게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철은 혼자서 입원 수속을 밟아야 했죠. 아버지, 왜 연락을 안 주셨어요? 1시간 뒤에야 병원으로 달려온 도윤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철이 기대했던 것은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병원비는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도윤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아니라 돈 이야기였죠. 도윤아, 그것보다 아버지가 많이 아프다는데. 아, 네. 물론 걱정돼요. 그런데 치료비도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 순간 정철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변했다는 확신이 들었죠. 2주간의 입원 기간 동안 도윤은 딱 3번 병원에 왔습니다. 그마저도 10분을 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죠. 아버지, 병원 음식은 어때요? 좀 맛이 없지만 견딜만해. 그런데 도윤아, 미라는 왜 한 번도 안 와? 아, 미라는 요즘 일이 바빠서요. 대신 안부 전해달래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철은 알 수 있었죠. 아들의 표정에서, 어색한 변명에서, 병원에서 가장 외로웠던 순간은 옆 침대 환자의 가족들이 찾아와 정성스럽게 돌보는 모습을 볼 때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입맛이 없다고 하시니까 집에서 죽 끓여왔어요. 아버지, 이거 드시고 빨리 나으세요. 그런 모습을 보며 정철은 자신의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병상에서는 이렇게 외로울 줄이야. 퇴원날 정철은 아들이 마중을 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병원 일로 바빠서 택시 타고 오세요라는 문자만 보냈죠. 혼자서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온 정철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이 번호였는데 몇 번을 시도해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죠. 도윤아, 집 비밀번호가 왜 바뀌었어? 아, 그거요? 미라가 보안상 바꾸는 게 좋다고 해서요. 새 번호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지금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아, 그러게요. 잠깐만요. 미라한테 물어볼게요. 10분 뒤에야 새로운 비밀번호를 알려준 도윤. 정철은 그때부터 자신의 집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들어간 정철은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거실 선반에 있던 자신의 중요한 서류들이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통장, 보험증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중요한 서류들이 모두 없어져 있었습니다. 혹시 도둑이 들었나 싶어 경찰에 신고하려던 순간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중요한 서류들은 저희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야? 왜 내 서류를? 아버지가 입원하시는 동안 혹시 분실될까봐 미라가 챙겨뒀어요. 나중에 드릴게요. 그 순간 정철의 마음에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퇴원 일주일 후 정철은 은행에서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정철님, 지난주에 정기예금 2억 원을 해지하셨잖아요. 뭐라고요? 제가 언제 해지했다고요? 여기 서류에 서명이 되어 있는데요. 아, 대리인이 오셨네요. 아드님이신 박도윤 님이요.
정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나 몰래 예금을 해지했다는 것입니까? 급히 집으로 돌아가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너 내 예금을 왜 해지했어? 아, 그거요?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미리 준비한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요. 그래도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아버지, 저희가 대리인 등록되어 있잖아요. 급할 때를 위해서요. 정철은 기억했습니다. 결혼식 준비할 때 도윤이 만약을 위해서라며 대리인 등록을 요청했던 것을. 그때는 아들을 믿고 흔쾌히 동의했는데 그날 저녁 정철은 도윤과 미라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똑똑히 따져보고 싶었거든요. 미라야, 내 서류들 좀 돌려줄래? 아, 아버님. 그게 지금 저희 집 금고에 있어서요. 나중에 가져다 드릴게요. 나중에 말고 지금 당장 필요해. 그런데 아버님, 왜 갑자기 그러세요? 저희가 안전하게 보관해 드리고 있는데. 그 순간 정철은 며느리의 눈빛에서 뭔가 차가운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따뜻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죠. 미라야, 솔직히 말해줘. 너희가 지금 뭘 하려는 거야?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 통장, 내 서류, 심지어 집 비밀번호까지. 이게 다 우연의 일치야? 그때 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의심하세요? 위해서? 내 허락도 없이 예금을 해지하는 게 나를 위해서라고? 미라가 찬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차피 나중에는 다 저희가 관리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 한마디에 정철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정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아들의 변화,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 사라진 서류들, 그리고 오늘 들은 그 섬뜩한 말까지.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면? 정철은 벌떡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서랍을 뒤지던 중 우연히 며느리가 흘린 명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함을 보는 순간 정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명함에 적힌 회사 이름이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달랐거든요. 성형외과 원장의 딸이라고 했는데 명함에는 전혀 다른 회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설마 미라가 거짓말을 했단 말인가? 정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며느리의 신분부터가 거짓이었다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이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깊은 밤에 정철의 집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철은 숨을 죽이고 복도 끝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누가 그리고 왜 이 시간에 찾아온 것일까요? 현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철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정철은 복도 끝에 숨어 현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이런 늦은 시간에 누가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일까요? 현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철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보, 어서 와. 조용히 해. 미라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함께 들어온 사람이 도윤이 아니라는 점이었죠. 이렇게 늦게 와도 괜찮을까? 혹시 어르신이 깨시면.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철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자신의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괜찮아. 아버님은 당뇨약 때문에 깊이 주무셔.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이야. 마지막이라니?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거든. 정철은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계속 들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야, 정말 이 방법밖에 없을까? 낯선 남자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우야, 지금까지 얼마나 기다렸는데. 도윤이와 결혼한 지 벌써 2년이야. 이제 그만 끝내고 싶어. 진우라는 이름의 남자. 정철은 이 남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미라의 진짜 연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살인은 살인이 아니야. 그냥 자연사처럼 보이게 하는 거지. 당뇨 환자가 갑자기 쓰러지는 건 흔한 일이잖아. 정철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유산은? 당연히 도윤이가 상속받겠지. 그리고 나는 도윤이의 아내니까 결국 다 내 거가 되는 거야. 하지만 도윤이 형은 뭔가 눈치채는 것 같던데. 걱정 마. 도윤이는 바보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거든. 게다가 이미 아버님 통장은 내가 다 관리하고 있어. 정철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들까지 이용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라야, 너 정말 성형외과 원장 딸 맞아? 진우의 질문에 미라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아직도 그걸 믿고 있었어? 나는 그냥 성형외과에서 간호사로 일했을 뿐이야. 원장 딸은 개뿔. 그럼 너의 진짜 신분은?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이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세웠다는 거지. 정철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그렇다면 처음부터 자신과 아들을 속여왔다는 것일까? 처음에 도윤이를 어떻게 만났다고 했지? 병원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했잖아. 사실은 내가 미리 조사해서 접근한 거야. 홀아버지의 의사 아들, 그리고 강남의 부동산까지. 완벽한 타겟이었지. 미라의 목소리에는 냉정함만이 있었습니다. 사랑이나 애정 따위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아들도 공범이었나? 그런데 도윤이 형은 진짜 모르는 거야? 반반이지.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 그런데 6개월 전부터는 눈치채기 시작했지. 그럼 지금은? 지금은 글쎄, 확실하지 않아. 그래서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거야. 정철의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정말 모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일까요? 만약 도윤이 형이 반대하면? 그럴 리 없어. 이미 아버님 예금을 해지하는 것도 도윤이가 직접 했잖아. 이제 와서 양심을 찾을 것 같지는 않아. 그 순간 정철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예금을 해지한 것도 서류를 가져간 것도 모두 이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 진우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간단해. 아버님이 드시는 당뇨약에 다른 약물을 섞는 거야. 인슐린 과다 투여로 인한 저혈당 쇼크. 당뇨 환자한테는 흔한 사고지. 그런 약물을 어떻게 구해? 내가 간호사 출신이라는 걸 잊었어? 병원에 아는 사람이 많거든. 정철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다니. 언제 실행할 거야? 내일 아침. 아버님이 평소에 드시는 약에 섞어서 드릴 거야. 그러면 오후쯤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정철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절망 속에서 찾은 희망. 방에 돌아온 정철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믿었던 며느리는 처음부터 자신을 노린 사기꾼이었고 아들마저 공범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위해서 나를 죽이려 한다고? 하지만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정말로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정철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경찰? 하지만 증거가 있을까요?
그때 갑자기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절친의 늦둥이 아들 대수였습니다. 대수는 현재 의대 4학년으로 방학을 맞아 지방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철과 대수는 특별한 관계였죠. 대수는 정철을 할아버지나 삼촌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들 도윤이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할 때도 대수만은 할아버지를 꾸준히 찾아왔거든요. 정철은 조심스럽게 문자를 작성했습니다. 대수야, 할아버지야.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할아버지가 지금 큰 위험에 처해 있어. 자세한 이야기는 전화로 할 테니까 지금 당장 서울로 올 수 있니? 전송 버튼을 누른 후 정철은 불안하게 기다렸습니다. 대수가 믿어줄까요? 아니면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려서 이상한 말을 한다고 생각할까요? 10분 후 대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지금 당장 출발할게요. 내일 새벽에 도착할 수 있어요. 정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아직 한 명은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정철은 일부러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미라가 약에 무엇인가를 섞을 것을 대비해서였죠. 아버님, 일어나셨어요? 아침 드세요. 미라가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철의 눈에는 그녀의 모든 행동이 연기로 보였습니다. 응, 알겠어. 잠깐만. 정철은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사이 미라가 약에 무엇인가를 할지도 모르니까요. 화장실에서 나온 정철 앞에 미라가 당뇨약과 물 한 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약 드세요. 고마워, 미라야. 정철은 약을 받아들었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라가 부엌으로 가자마자 재빨리 화분에 버렸습니다. 오전 10시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대수가 도착한 것입니다. 할아버지, 오랜만에 보는 손자의 얼굴에 정철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키 180cm의 훤칠한 청년으로 자란 대수는 정철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대수야, 잘 왔어.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문자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하지만 미라가 있는 상황에서는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대수야, 안녕? 갑자기 웬일이야? 미라가 반갑지 않은 표정으로 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촌이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왔어요. 몸이 안 좋다고? 아버님, 괜찮으신데요? 미라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 미라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에 정철은 대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대수야, 할아버지 말을 끝까지 들어봐. 아무리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도. 그리고 어젯밤 들었던 모든 대화를 대수에게 전했습니다. 미라의 진짜 정체, 살인 계획, 그리고 아버지 도윤의 관련성까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던 대수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할아버지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그럼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죠. 증거가 없어. 그들의 대화를 녹음한 것도 아니고 누가 믿겠니? 대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선 오늘은 제가 여기 있을게요. 그리고 증거를 찾아보죠. 장을 보고 돌아온 미라는 대수가 아직 있는 것을 보고 못마땅해 했습니다. 대수야, 오늘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할아버지 건강이 걱정돼서 며칠 더 있으려고요. 그래. 하지만 어버님은 괜찮으시거든.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의대생이라서 더 잘 알 수 있거든요. 할아버지 상태가 좀 이상해요. 미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상하다니? 혈당 수치나 혈압 같은 게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때 정철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대수가 있으니까 든든하네. 며칠만 더 있어줘. 미라는 달갑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대수는 할아버지 방 옆 서재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죠. 새벽 2시쯤 대수는 작은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어가는 소리였습니다. 대수는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미라가 정철의 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지금 할아버지를? 대수는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미라가 정철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5분 후 미라가 뭔가 작은 병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향했죠. 대수는 미라가 부엌에서 무엇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부엌에서 미라는 작은 병에서 무엇인가를 정철의 약통에 넣고 있었습니다. 바로 할아버지가 말했던 그 장면이었죠. 대수는 핸드폰으로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것입니다. 미라가 모든 작업을 마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 후 대수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라가 사용했던 작은 병을 발견했습니다. 휴지통에 버려진 그 병에는 인슐린 100ml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인슐린 주사액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 정말로 살인을 시도하려 했구나. 대수는 그 병을 증거로 보관하고 할아버지가 아침에 드실 약도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증거를 확보한 대수와 정철은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그래, 이제 그 악마 같은 여자의 정체를 세상에 알려야지.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미라의 진짜 정체와 더 큰 음모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상상도 못한 인물이 있었다는 것을. 다음 날 오전 정철과 대수는 강남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이번에는 확실히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죠.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어떤 일이신가요? 경찰관의 질문에 정철이 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증거도 있어요. 경찰관의 표정이 의아해졌습니다. 67세 노인이 며느리의 살인 음모를 신고하러 온 것입니다. 어르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정철은 어젯밤 들었던 대화와 대수가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르신, 이 동영상만으로는 범죄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혹시 가족 간에 오해가 있는 건 아닌가요? 오해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들었다고요. 그렇다고 하셔도 법적으로는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일단 경고 차원에서 며느리분과 이야기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철은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경찰이 믿어주지 않다니. 경찰서에서 나오던 중 정철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집에 안 계시네요. 응, 잠깐 나왔어. 아버지, 제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집으로 바로 오시겠어요? 정철은 불안했지만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대수와 함께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도윤이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앉으세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도윤아, 너 혹시... 아버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정철의 심장이 쿵 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신고를 알고 있다는 뜻일까요? 아버지, 미라에 대한 이야기 맞죠?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너 정말 몰랐니?
미라가 어떤 사람인지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6개월 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죠. 그럼 왜 가만히 있었어? 도윤이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도 미라에게 속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에 미라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어요. 그럼 예금을 해지한 것도, 그것도 미라가 시킨 거예요. 아버지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정말 아버지를 위한다고 생각했어요. 정철은 아들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정말로 아들도 피해자였던 것일까요? 도윤아, 그럼 너도 미라의 진짜 계획을 몰랐다는 거니? 네, 어젯밤에야 알았어요. 미라가 진우라는 남자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거든요. 대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송미라 씨는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 오늘 아침에 갑자기 사라졌어. 아마 눈치챈 것 같아. 그런데 아버지, 미라에 대해서 제가 알아낸 것이 더 있어요. 도윤이 스마트폰을 꺼내어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사립탐정에게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예요. 화면에는 미라의 진짜 신상 정보가 나와 있었습니다. 송미라라는 이름도 가짜였어요. 진짜 이름은 김현주고 이미 3번의 결혼 사기 전과가 있어요. 정철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3번이나? 네, 모두 비슷한 패턴이에요. 중년 남성들과 결혼한 후 재산을 노리다가 상대방이 의심하면 도망가는 거죠. 그럼 우리도 다행히 아직까지는 큰 피해를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다르다는 거야? 이번에는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정말로 살인을 계획한 것 같아요. 대수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그럼 진우라는 남자는 누구예요? 도윤이 자료를 넘기며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무서운 존재예요. 진짜 이름은 박진우고 전문적으로 보험 사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화면에는 30대 후반 남성의 사진이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5명의 노인을 상대로 보험 사기를 저질렀고 그중 3명이 의문사했어요. 정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의문사라니? 모두 자연사로 처리됐지만 패턴이 똑같아요. 당뇨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들이 갑자기 쓰러져서 죽는 거죠. 그럼 미라와 진우는 이미 팀을 이뤄서 체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도윤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뭔데? 미라가 아버지께 접근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미라에게 제공했어요. 누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병원 내부의 누군가일 가능성이 높아요. 정철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단순한 결혼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였다는 것입니까? 의료진 중에 공범이 있다는 뜻인가? 네, 그래야 환자들의 개인정보와 재산 상황을 알 수 있으니까요. 대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만 당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위험하다는 뜻이네요? 맞아요. 이미 몇 분이 피해를 당했을 수도 있어요. 바로 그때 도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미라였습니다. 도윤이 정철을 보며 눈짓했습니다. 받아보라는 뜻이었죠. 여보세요, 미라야? 전화기 너머로 미라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아, 지금 어디야? 집에 있어. 너는 어디 갔어? 아침에 없더라. 그냥 급한 일이 있어서 나왔어. 그런데 혹시 아버님이 이상한 말씀 안 하셨어? 도윤이 정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한 말? 무슨 말? 아니야, 그냥. 요즘 아버님이 혼잣말을 많이 하시길래. 혼잣말? 응, 누가 자기를 해치려 한다는 그런 말들.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인 것 같아. 정철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이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미라야, 그럼 오늘 저녁에 집에서 같이 식사하자. 아버지 상태도 보고. 오늘 저녁? 응, 대수도 있으니까 가족 모임 겸해서.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 7시쯤 갈게. 전화를 끊은 도윤이 정철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미라의 자백을 받아내야 해요. 어떻게 받아? 제가 계획이 있어요. 미라가 자신의 범죄를 직접 시인하게 만들 거예요. 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대로 놔두면 미라는 도망가고 다른 피해자들이 또 생길 거예요. 저녁 7시 미라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정철의 눈에는 그녀의 모든 행동이 연기로 보였습니다. 아버님, 몸은 좀 어떠세요? 응, 괜찮아. 다행이네요. 그런데 요즘 잠꼬대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미라가 슬쩍 떠보는 듯 말했습니다. 잠꼬대? 네, 누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그런 말들이요. 정철이 연기하듯 대답했습니다. 아, 그런 꿈을 자주 꾸긴 해. 나이가 드니까 이상한 생각이 많이 들어. 미라의 표정에서 안도감이 보였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도윤이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라야, 사실 나도 요즘 이상한 꿈을 꿔. 무슨 꿈? 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아버지를. 그런 꿈. 미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진우라는 사람 알아? 그 순간 미라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어디서 그 이름을 들었어? 직접 들었어. 너희가 아버지를 죽이려는 계획 말이야. 미라가 비웃으며 일어났습니다. 들켰구나. 그래, 맞아. 나는 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 정철과 대수가 경악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자백할 줄은 몰랐거든요. 왜? 왜긴 왜야? 돈 때문이지. 내 아버지가 죽으면 50억이 내 거가 되는데 왜 안 죽이겠어? 도윤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미라야, 내 말이 다 녹음됐어. 미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도윤아, 너 정말 순진하구나. 미라가 핸드백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주사기였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인슐린이야. 이걸 누구한테든 주사하면 30분 안에 저혈당으로 죽어. 정철과 대수, 도윤이 모두 긴장했습니다. 미라야, 그만해. 그만하라고? 지금까지 너희가 내 계획을 망쳤는데? 미라가 주사기를 들고 정철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차피 원래 계획대로 오늘 끝내겠어.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면서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미라가 당황하며 뒤돌아보는 사이 대수가 재빨리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 주사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경찰에게 체포되는 미라.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현주, 당신을 살인미수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한다. 수갑이 채워지는 미라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너희들은 아직도 모르는구나. 뭘 모른다는 거야? 진짜 흑막이 누군지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내가 혼자 한 게 아니야. 누군가 나에게 박정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했거든. 경찰이 물었습니다. 누가? 미라가 도윤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은 너희가 절대 상상도 못할 사람이야. 누구를 말하는 거야? 병원에서 환자 정보를 빼내고 박정철의 일정을 알려주고 심지어 언제 죽이면 좋을지까지 조언해준 사람.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미라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미라가 입을 열려는 순간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으아, 이봐요. 119 불러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라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미라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독성이 강한 독극물에 중독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독극물이라니? 정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청산가리로 추정됩니다. 누군가 미리 음식이나 음료에 넣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미라를 죽인 사람이 따로 있다는 말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미라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진짜 흑막이 미라를 입막음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철은 도윤, 대수와 함께 이 모든 사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진짜 배우는 누군지 모르는 채로 끝났네. 아니에요, 할아버지. 미라가 죽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대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미라가 말했잖아요. 병원 내부에 공범이 있다고. 그 사람은 아직 잡히지 않았어요.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리고 진우라는 남자도 아직 도망 중이고요. 그럼 우리는 아직도 위험하다는 말인가? 일단 미라는 죽었으니까 직접적인 위험은 사라졌어요. 하지만 대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뭐? 하지만 진짜 흑막이 다른 방법으로 할아버지를 노릴 수도 있어요. 바로 그때 정철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정철 씨죠? 저는 진우입니다. 정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전화드린 이유는 미라가 죽기 전에 당신에게 전하라고 한 말이 있거든요. 무슨 말? 진짜 흑막이 누군지 알고 싶으시면 내일 밤 12시에 한강공원으로 오세요. 혼자서 말이에요. 만약 안 오면? 그럼 다른 방법으로라도 당신을 죽일 겁니다. 미라가 실패했으니까 이제 제가 직접 나서야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철은 수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과연 내일 밤 한강공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진짜 흑막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다음 날 밤 11시 50분 정철은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진우가 혼자 오라고 했지만 물론 대수와 도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경찰도 미리 연락해둔 상태였죠.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키 175cm 정도의 마른 체격,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진우였습니다. 박정철 씨, 정말 오셨네요. 너 때문에 미라가 죽었구나. 미라가 죽은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걸 알았거든요. 진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로질렀습니다. 그럼 내가 독을 먹인 거냐? 아니에요. 저도 그 정도로 무서운 사람은 아니거든요. 진짜 흑막이 따로 있어요. 정철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진짜 흑막이 누구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박정철 씨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왜 그렇게 끈질기게 살려고 하세요? 무슨 말이야? 67세면 충분히 사셨잖아요. 그냥 조용히 가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버티시는 거예요? 정철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내 같은 놈이 함부로 정할 일이 아니야. 역시 강하시네요. 그래서 그분도 당신을 조심하라고 했나 봐. 그분이 누구냐? 진우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미라도 단순한 사기꾼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은 달랐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거액을 주면서 당신을 죽이라고 의뢰한 거예요. 의뢰? 네, 3억 원이라는 거액을 주면서요. 그냥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확실히 죽이라고 했어요. 정철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 3억 원이나 주었다는 것입니까? 누가 그런 의뢰를 했어? 당신과 매우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죽음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당신의 모든 일정을 알고 있었어요. 언제 병원에 가는지, 어떤 약을 먹는지, 심지어 당신이 언제 외출하는지까지. 정철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신이 의심하기 시작하자 우리를 제거하려고 했어요. 미라부터 죽이고 다음에는 저를 죽일 계획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나에게 말하는 이유는? 저도 죽기 싫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밝혀야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테니까요. 진우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어요. 그분과 나눈 모든 대화를 녹음해뒀거든요. 진우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전화기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철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미라, 일이 잘 진행되고 있나? 그 목소리는 정철이 너무나 잘 아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박정철이 완전히 믿고 있어요. 아직 의심하지 않고 있어요. 좋아. 그럼 예정대로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해. 혹시 도윤이가 눈치채면 어떻게 해요? 도윤이는 바보야. 절대 못 알아채. 그리고 설령 알아채더라도 어쩔 수 없어. 이미 너무 많이 관여했거든. 정철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이 바로 이런 역시 진우가 배신했구나.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철이 뒤돌아보니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대수였습니다. 대수야, 너 왜 여기에? 할아버지, 계획이 틀어졌네요. 대수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다정한 대수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차가운 살인자의 눈빛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대수야, 무슨 소리야? 할아버지, 아직도 모르세요? 진짜 흑막이 바로 저예요. 정철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고 사랑했던 손자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니. 왜 그랬니? 할아버지, 50억이에요. 50억? 제가 의대를 졸업하고 병원을 차려도 평생 벌기 힘든 돈이에요. 하지만 너는 내 아들 같은 존재잖아.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요? 할아버지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돈을 그냥 묻어둘 건가요? 대수의 말에 정철은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럼 미라를 죽인 것도 네, 제가 했어요. 미라가 할아버지한테 진실을 말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미리 독을 넣어뒀어요. 너 정말 할아버지 원망하지 마세요. 어차피 몇 년 안에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냥 조금 빨라졌을 뿐이에요. 처음부터 모든 게 계획이었어요. 미라와 진우를 이용해서 할아버지를 죽이고 혹시 들키면 그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였죠.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수 씨, 약속이 다르잖아요. 저를 안전하게 해외로 보내준다고 했으면서. 진우 씨, 죄송해요. 계획이 바뀌었어요. 대수가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오늘 여기서 모든 걸 끝내려고 해요. 할아버지와 진우 씨 모두. 하지만 정철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도윤과 경찰이 근처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수야, 내가 진짜 흑막이었구나. 네, 맞아요. 그런데 할아버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언제부터 눈치채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몰랐다. 하지만 어제 내가 경찰에 신고하자고 할 때부터 이상했어. 왜요? 내가 너무 적극적이었거든. 보통은 가족 스캔들을 숨기려고 하는데 너는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어. 그때부터 의심했지.
대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할아버지는 똑똑하시네요. 하지만 이제 늦었어요. 여기서 모든 걸 끝낼 거니까요. 대수가 권총을 정철에게 겨누는 순간 주변에서 강한 조명이 비춰졌습니다. 경찰이다. 무기를 버려라. 수십 명의 경찰이 대수를 포위했습니다. 도윤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대수야, 그만해. 저는 포기 못해요. 내 모든 대화가 녹음됐어. 이제 그만 포기해. 대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하, 그래도 늦었어요. 할아버지는 이미. 그때 대수가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정철이 너무 침착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혹시... 그래, 나도 준비했다. 정철이 셔츠를 열자 그곳에는 소형 녹음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내 자백이 모두 녹음됐다. 박대수 살인 및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한다. 수갑이 채워지는 대수. 하지만 그는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할아버지, 후회하실 거예요. 저 말고는 할아버지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 대수야, 사랑은 돈이 아니야.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거지, 죽음을 바라는 게 아니거든. 대수가 경찰차에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50억 벌 수 있었는데. 정철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 바로 마음의 평안이야. 한편 진우는 자수를 결정했습니다. 박정철 씨,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진우 씨, 내가 마지막에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겠어요. 진우도 경찰에 자수했고 그의 증언 덕분에 대수의 범죄가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사건이 모두 해결된 후 정철과 도윤은 집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대수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해서. 도윤아,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의 마음은 부모도 바꿀 수 없는 거야. 도윤아, 너는 끝까지 나를 지켜줬잖아.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하지만 부담 갖지는 마. 아버지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몇 달 후 정철은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0억 전액을 노인복지시설에 기부하겠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정철의 발표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하셨나요? 돈 때문에 가족이 서로 죽이려 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 돈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도우고 싶습니다. 6개월 후 열린 재판에서 대수는 살인교사 및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박대수는 아버지의 친구를 살해하려 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판사의 선고를 들으며 정철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대수를 사랑했지만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했거든요. 진우는 자수와 증언에 대한 참작을 받아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년 후 정철은 자신이 설립한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박정철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한 할머니의 말에 정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제 돈이 이렇게 좋은 일에 쓰이다니. 그때 도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셨네요. 도윤아, 왔구나. 아버지, 후회하지 않으세요? 50억이나 되는 돈을. 전혀. 오히려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된 것 같아. 진짜 부자요? 그래. 마음의 부자 말이야. 2년이 지난 현재 정철은 소박하지만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큰 재산은 없지만 도윤이 정기적으로 찾아와 주고 복지시설의 어르신들이 안부를 물어와 주셔서 외롭지 않습니다. 가끔 대수가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내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원망과 후회가 담긴 편지였지만 최근에는 진심 어린 사과의 내용이 많아졌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감옥에 와서야 이해하게 됐어요. 정철은 그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복잡한 심정이지만 대수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작은 희망을 느낍니다. 어느 날 저녁 정철은 일기장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약해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다. 진정한 강함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비록 대수를 잃었지만 나는 내 존엄과 가치를 지켜냈다. 그리고 내 재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게 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 노년의 삶이 슬프고 외롭기만 한 것은 아니다.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면 마지막까지도 당당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정철은 그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며 평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고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에서 오는 것이라는 깨달음과 함께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충격적이면서도 교훈적인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비록 허구이지만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배신, 돈 앞에서 무너지는 인간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도 지켜야 할 존엄과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특히 시니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평생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있고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존엄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의 재산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남는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